26번 문제 보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지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원칙 4층인데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각각의 실마다 욕실과 부엌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원칙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죠. 안 되죠. 도생이랑 도시형이 아닌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가 없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은 같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개 지을 때죠? 한 세대 지을 때. 주인집 짓는다고 했어요, 이거. 주인집 지을 때는 같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용도 지역에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원룸 주택이랑,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랑, 그 다음에 상업지역. 여기서는 원룸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여기 원룸형에서 예외를 인정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이런 주택들과 원룸형 주택 이걸 같이 짓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복합 건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죠.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몇 개층까지? 5개층. 심의를 거치면 5개층까지.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면 되는데, 원룸형 주택일 때는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원칙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등록은 우리 노트에는 거기 50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런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면은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쭉 써져 있죠.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고용자, 그 다음에 법인이나 개인, 이런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등록의 요건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이죠. 그리고 도생은 30세대, 가로 안에 30이 그 도생을 말하는 겁니다. 도생은 30세대 이상일 때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죠.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들을 따로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나눠보면은 법인이랑 개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법인은 자본금이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하고, 관련 분야 기술자를 한 명씩 보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게 등록의 요건.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공동사업주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조합 중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분양할 게 없기 때문에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조합은 고용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게 나오겠죠. 결격사유 나오면 나오는 거 맨날 4가지. 그거랑 5번에 보면은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역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등록이 되고 나서 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우리는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만 봅니다. 그래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딱 2가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는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죠. 다만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니다. 이게 뭐 등록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인데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장. 등록은 국장한테. 그 다음에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간주를 합니다. 간주.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장에게 등록을 안 하죠.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등록을 안 하죠. 그 다음에 5번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의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지자체,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얘네들까지. 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조합도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조합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집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문제집에 이게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조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문에 없는 것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해석이 좀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은 만약에 조합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질문. 옳은 질문.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시험에도 확실하게 조문에 있는 것들을 낼 거니까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같이 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는 이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요까지 좀 알아두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뭐 오늘 정비법 조합 했으니까 다음에 주택법 조합은 맨날 나올 거니까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죠. 옳은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뭐 해야 되죠? 신고. 개발법 조합도 인가받고 정비법 조합도 인가받고 주택법 조합도 인가받는데 딱 하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것만 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그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죠. 이렇게.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이것도 많이 했는데 리모델링과 우선 공급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고치는 거죠. 고쳐서 집주인들이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거지 공급이라는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우선 공급은 그냥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급이 없는 거고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도 없고 조합원들이 집 고치고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이렇게. 근데 나머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우선 공급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합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에서 취소나면 싹 다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취소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나왔던 게 취소 해제 나오면은 다음 날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억하시라고 1회차에다가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아까 말소는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죠. 등록사업자가 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는 그거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그 다음에 5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2년, 인가받고 나서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2년 안에. 이거는 뭐 조합에 나올 텐데. 51페이지 보면 조합에 거기 2번에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신청하는 건 2년. 근데 3년짜리는 그 옆에 해산해서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해요.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해야 되고,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9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죠. 그거는 다음 페이지 그 53페이지에 나오겠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 지자체장이라고 했죠. 지자체장. 그래서 이걸 면적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이게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근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했던 게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게 국장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아까 개발법에서 나왔던 게 국장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것들 청구기재요? 그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거. 뭐 수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문을 4개 썼는데, 뭐 내지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이런 거. 이렇게. 국장이 예외적으로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3가지.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국가나 주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국가나 주공. 지방공사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여기도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이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권자 문제가 나오면은 국장이 하는 경우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지자체가 하는데 면적을 보셔야겠죠. 그때는. 근데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사람이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은 면적 상관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뭐 대도시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시장은 아마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 테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지자체인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지문을 한번 바꿔보죠. 일단 29번 풀고. 자, 29번의 첫 번째 점에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라고 돼 있죠. 사업 시행을 주공이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국장이. 국가나 주공이 할 때.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비광역시 시구에서 거기 지역균형개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랑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요거는 요 요건에 해당하고 뒤에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행자인데 국가나 주공이 하거나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자가 사업을 할 때, 이럴 때. 그래서 둘 다 일단 이거는 국장이죠. 정답은 1번인데, 자, 첫 번째, 박스 안에 첫 번째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등록사업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등록사업자. 자, 등록사업자가 보면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등록사업자니까 국가 주공 아니죠. 그 다음에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도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뭐 330만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이런 말도 없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 장의하는 겁니다. 지자체 장의하는 경우인데 지금 서울특별시의 A구라고 돼 있죠. 자, 면적은 10만이고, 근데 서울특별시 A구에서는 이 면적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울시랑 광역시는 위에, 아래 위에 둘 다 있으니까. 여기 시가 특별시 광역시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아래 위에 둘 다 있으니까 면적 볼 필요도 없이 서울특별시 A구는 요거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마찬가지 뒤에도 비광역시 C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국장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광역시에서도 무조건 비광역시장, 국장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국장이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아, 국장이 하는 경우가 아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가 나오는데, 자, 주택 상환사채는 우리 노트는 자, 뒤에 있겠죠. 오늘은 아마 주택 상환사채가 나왔고, 이 채권은 각 회차마다 하나씩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채권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채권들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61페이지에 채권이 나와 있죠. 자, 주택 상환사채 할 때 이 사자가 요거라고 했죠.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이 주택 상환사채는. 그래서 발행하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사업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에게 승인받죠. 국장의 승인.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주공이랑 등록사업자 딱 두 사람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승인받아서 발행하는데 주택공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그냥 발급하면 되는데 이 등록사업자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등록사업자에는 아까 법인이랑 개인 2명 있었죠. 법인이랑 개인 중에 회사가 어디죠? 그래서 1번 등록사업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3억이고 채권 발행할 때는 5억.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300세대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뭐 받아야 되죠?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이상.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자 역할. 채권은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하는 시기인 거죠. 그럴 때에는 이 상승하는 주택 가격으로 이자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액면가 그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주택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럴 때에는 채권에 대한 이자를 먼저 제하고
액면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증권이죠? 김영식 증권. 이라서 자, 주택 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이런 것들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증서나 지위에 이 주택 상환사채가 들어갑니다.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하면은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명의 변경 이전을 여기서는 명의 변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명의 변경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채권 원부에다가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 여기는 따로 주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명을 어디에?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한테 받아올 때까지가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무슨 법을 준용하죠? 상법을 준용해요. 상법.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보증받았으니까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채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효력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환세를 발행하는 경우 주택 상환세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 승인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세를 발행할 때 법인으로서 법인이어야 되죠. 자본금은 5억 이상.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환자 들어가니까 무슨 증권이죠? 김영식 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성명, 여기는 주소는 빠져도 됩니다. 주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대신에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수용해서. 그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때도 그렇고 요거 대항력도 둘 다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주소는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명만, 법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상법. 그리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올 때까지가 아니라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잠깐 해보면은 사업 주체가 뭐 노트는 57페이지 보시면 57페이지.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겠죠. 이거 누구한테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일간신문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근데 복리시설은 뭐 하면 되죠? 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민간 사업주체만. 공공은 따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민간만.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것들은 요거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해당 지역이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내지는 투기과열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런 사실들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는 물론 시험에는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죠. 따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민간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었죠. 첫 번째가 도생,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공공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성의 요건. 그 공공성의 요건이라는 게 첫 번째는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것. 그 다음에 건설하는 주택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이게 공공성의 요건입니다.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야 되고 건설하는 주택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 그 다음에 정비사업. 요거는 이 공공성의 요건에다가 면적이랑 세대수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마 노트에는 이건 없겠죠? 정비사업은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옳은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죠.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공공택지 중, 일단 틀렸죠. 공공택지 중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아니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공공택지, 외의택지지 공공택지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택지.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택지 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죠. 공공택지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국장이 지정하는 곳은 공공택지, 외의택지 중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 승인 신청하려는 경우 일단 틀렸죠. 이것도 보면은 자 1번에 주공 승인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지방공사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말이 안 돼요. 1번 지문이랑 3번 지문이 달라 보여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주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안 하듯이 요거 지방공사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자,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건 맞는데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는 승인 신청을 안 하죠. 그래서 언제 제출하냐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 이때 제출합니다. 공공은 요거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사용 검사일로부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2년간, 그러니까 마감자재 목록표라는 걸 제출받는 이유가 요거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2년간 보관합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번 정답. 전통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온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32번 용어인데, 자, 건축법.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 곽,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러니까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틀리신 분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거 보너스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네. 자, 3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내지는 개축하는 행위, 즉 증축, 개축도 리모델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 그 다음에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지 5개 피난계단은 아니죠. 아예 대수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고 5개 피난계단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 요것도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에는 일단 9글자 써놓고 하라고 했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해놓고, 자, 보면은 두 문자를 이제 외우고 있으면은 손으로 짚어가면서 푸는 건데, 판매는 0, 답한운수. 답한운수겠죠? 그 다음에 종교는 문의 관종 올라가죠? 허가. 운동은 답한운수. 그 다음에 문화집필설은 문의 관종 역시 또 올라가니까 허가. 숙박은 또 답한운수. 근데 의료시설은 의견호수야 내려가니까 신고. 의견호수야 내려가니까 신고. 단독은 여기 주거. 단공 없고. 단공 없고. 그 다음에 수련은 의견호수야 올라가죠. 수련시설은 여기 교육복지시설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창고는 여기 산업등시설군. 운수, 공장, 창고. 여기서 위락은 문의관종 이렇게 내려오니까 신고. 그래서 신고 대상은 디귿이랑 미음. 보시다시피 제가 뭐 문제를 내긴 했지만 일부러 이렇게 낸 것도 있고 원래도 그렇고 요 세 줄 집중적으로. 그리고 뭐 제가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 세 줄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 세 줄을 좀 더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요 세 줄. 그래서 요 세 줄만큼은 훨씬 더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외워놓고 나머지 것들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최근에는 뭐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나오던 스타일이지만 만약에 용도 변경이 이렇게 쉽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반드시 맞추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줄만큼은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34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나오죠. 자, 요거는 허가권자 보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되게 분위기가 다운되고 자신의 실력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것도 틀렸나? 뭐 이런. 풀어보면은 이게 뭐 안 배운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죠. 어렵게 연습을 하고 가시면은 우리는 틀린 걸 4개씩 골라대는 사람인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틀린 거 하나 찾고 이런 건 껌이죠. 뭐. 4개 틀린 걸 막 4개씩 골라내다가 1개 찾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닙니다. 진짜. 어렵게 연습을 하고 가면은 그만큼 문제가 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뭐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죠. 합격을 시키면 되죠. 기분 좋은, 네? 기분 좋으려면 그러면 노래, BTS 노래를 틀어놓고 이달의 소녀 노래 이렇게 들어. 보면은 34번. 그 페이지는 허가권자는 38페이지에 나옵니다. 노트는. 자, 건축 허가권자인데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허가를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시나 군에서 건축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죠. 대신에 시장, 군수는 이런 거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 전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첫 번째가 저기 나와 있는 대형 건축물, 그리고 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첫 번째 연면적의 30%,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외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공장,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시설이 있었죠. 어디서 일하죠? 일반 업무시설. 회식가로 어디 갑니까? 일반 음식점. 2차는 위락시설. 오버한 사람은 못 치면 못 가죠? 어디 지우죠? 숙박시설. 나머지는 공동주택. 요 5가지.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요거 지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규모는 따로 없죠? 뭐 지을 때? 위락이랑 숙박시설 지을 때. 위락이랑 숙박시설 지을 때.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요거는 규모가 있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는 규모가 따로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창고 보입니까? 탈락. 2번에 공장 보입니까? 탈락. 공장, 창고는 제외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 규모가 필요하죠? 규모가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탈락. 1000제곱,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데 둘 다 안 되니까 탈락.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고 2층인 위락시설, 위락이나 숙박 4번 정답.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규모가 필요 없죠.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이고 10층인 일반 업무시설, 이건 안 돼. 위락이나 숙박실.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에서는 위락이나 숙박만. 위락이나 숙박만. 그 다음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고 대상 건축물 찾으라 이 말이죠. 신고 대상 건축물은 아마 다음 페이지 정도 있겠죠. 39페이지 다음 페이지 바로 있죠. 그래서 요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고 대상 건축물이 어떤 것들인지 일단은 외우는 게 먼저죠. 외우고 나서 이걸 우리 뭐 객관식 문제집이라든지 기출 문제집에 보면은 신고 대상 건축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지문 하나하나가 이 우리 암기한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적용을.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가 맨 끝에 기울게 보면은 대수선 보입니까? 자, 대수선 할 때 신고하는 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수선 할 때. 대수선 할 때에는 첫 번째, 규모가 2미, 3미인 대수선. 규모가 2미, 3미. 그 다음에 어떤 대수선이었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요 2가지가 신고하고 있는 거. 대수선 중에서. 그러면은 기역처럼 대수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일단 수선은 아닌 거죠. 수선이 아닌 게 아니라 모르죠. 수선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이거예요. 그러면 대수선을 끝나면 앞에는 규모가 있겠죠. 건물의 규모가. 이 규모가 150제곱미터니까 200제곱미터 미만 맞고 3층 미만 맞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대수선이 신고 대상일 때에는 수선이거나 아니면 규모가 적합해야 되는데 요거는 규모가 맞죠. 그 다음에 볼을 4개 수선하는 거. 수선 보이죠? 수선이 다 보였으니까 요 수선이 보이니까 요거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이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러니까 그냥 대수선이라든지 뭐 증설, 해체 이런 게 나오면은 위에 규모를 봐야 되지만 지금 요거는 수선이 보이니까 이거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근데 디귿에 내력벽 면적을 25제곱미터 수선하는 거. 이거는 내력벽은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대수선 자체가 아닌 겁니다. 대수선 자체가. 아예 대수선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하는 게 맞지만 아까 방금 니은처럼 기둥, 보, 뭐 지붕틀 이런 것들은 3개 이상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 그러니까 디귿은 대수선 자체가 아예 아닌 거죠. 그 다음 리을은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 지역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연면적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연면적만 가지고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의 건축. 소형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건축할 때 신고할 수 있는 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촌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3미일 때. 촌에서.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금 지문에는 이게 면면적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면적만 가지고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얘기할 때 이거는 뭐 어디든지 관계없죠.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혹시나 뭐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를 증축한다 이렇게 하면 바닥 면적 나온 건 딱 하나밖에 없었죠. 1번에 증축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계 재축.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연면적인데 요 바닥 면적은 요거 증축, 개축, 재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85.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나오면은 그 85제곱미터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미음은 공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장은 다소 쉽죠. 공업지역. 제가 앞에 거 이거 강조를 잘 안 드리긴 했는데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오이공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는 공장이고 층수가 2층 이하니까 2층도 더 괜찮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맞죠? 오케이. 그래서 기읍, 니은, 미음이 정답.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외운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뭐 연면적만 나와 있다. 그거는 10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혹시나 바닥 면적 나오면은 증축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바닥 면적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높이가 나온다. 그것도 증축에서만. 높이가 있는 게 증축에서 3m 이하의 증축이죠. 그러니까 전에 지문에 보니까 기출문제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높이 2m를 증축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연면적은 그냥 함정. 연면적은 높이 2m, 높이가 나오는 거는 증축할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요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함정이고 뒤에 높이 2m 증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신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죠.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이런 것들은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내가 이걸 외우긴 외웠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객관식 문제집이라든지 기출문제집에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지금 제가 낸 문제 아니면은 그냥 지문으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암기한 것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찾아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설건축물인데 36번에 그것도 뭐 바로 옆에 있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죠. 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거 비실이라고 했죠. 비실이.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그리고 이건 층수는 몇 층 이하죠?
4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층 이하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비실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면 안 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죠.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둘 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그 다음에 이 가설 건축물을 위한 새로운 관성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그 종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공사용 현장 사무소, 그 다음에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가설 점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뭐 야외 흡연실 용도는 50제곱미터 이하, 경비용의 가설 건축물은 10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존치 기간은 3년. 그냥 가설 건축물은 무조건 존치 기간이 3년. 다만 이거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 등에게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료일과.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 해서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이런 말 나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해야 되죠? 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아야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축물은 층수가 4층 이상이면 안 되니까 3층 이하이어야 한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것들이죠. 공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할 때 우리 공사할 때 현장 사무소 이런 것들 좀 짓겠습니다 라고 같이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 현장 사무소 같은 것들 따로 축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게 바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한다. 이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여기까지 맞죠? 이 경우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가설 건축물은 허가든 신고든 존치 기간은 무조건 3년. 다만 이거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니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5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30일 전까지 만료일이랑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위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17일 전까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해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30일 전까지. 그 다음에 뭐 조경은 뭐 그 바로 뒤에 있겠죠. 40페이지 나오죠. 문제 길이가 약간 긴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꺼번에 보시라고. 그래서 다음 중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도 되지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이런 것들을 쓴 이유는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보시라고 문제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길이는 실제 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좀 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것들을 다 써놓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그래서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경 의무가 배제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한 것들부터 보면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조경 의무가 배제되죠. 근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사,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적용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나오는 거 요거 좀 외워야 되는 거죠. 공장은 대지 면적이 5천 미만, 공장은 대지 면적이 5천 미만,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공장이죠? 산업단지의 공장. 이런 것들은 적용 의무가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근데 어디서는 꼭 해야 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건 뭐 제발 맞춰달라고 낸 건데.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그 물류시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배제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녹간농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축사,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숫자들 공장은 대지 면적이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산업단지의 공장,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점수를 좀 빨리 올리고 싶다. 주택법, 건축법 봐야죠. 그 중에서도 주택법. 주택법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외운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 보시고, 개발법이나 정비법은 중요한 내용들은 1회부터 4회까지 그리고 백선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 칠 때까지만 해도 제가 3번, 4번을 반복을 할 겁니다. 개발법이나 정비법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준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반드시 점수를 좀 올리셔야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제 효과가 나는 건 그런 것들이죠. 자, 높이 제한인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죠. (44페이지) 높이 제한이 나오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는 크게는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부터 보면은,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가권자가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근데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 어느 방향부터 띄우죠?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하죠. 그래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 근데 뭐 예외적으로 이거 적용 안 하는 곳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남쪽부터 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제외되죠? 일반 상업지역이랑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 요게 뭐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거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2층 이하로서니까 엔드죠. 높이는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풀어보자. 자, 옳은 것인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번 정답.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죠. 너무 허무합니까? 쉬워서? 2번. 조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조례. 특별시장, 광역시장. 조례 나왔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어디서부터? 원칙은 정북방향. 그러니까 별말이 없으면 항상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북방향. 그 다음에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그 대지의 모든 세대, 일부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면 몇 미터 띄우고 몇 미터 띄우고 이런 걸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3층 이하, 뭐 이런 거 뭐 보는 순간 틀렸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그 다음에 39번. 요거는, 자, 농지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농지취득 자격증,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지.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 제가 상징적으로 농지법 맨 앞에 이 문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64페이지에 보면은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이거 혹시나 카페 같은 데서 농지법 개정됐다던데 들으신 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좀 제발. 8월 17일 날 농지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일이 내년 5월, 내년 8월입니다. 물론 좀 봐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 뭐 학원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죠. 제목이 농지법 개정 이렇게 되는 거. 궁금해서 들어가 보죠. 농지법이 개정됐다는데 아시는 분? 뭐죠? 댓글 이거 달리죠. 그럼 누가 링크를 하나 띄워주는 겁니다. 가보니까 뭐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원칙은 4일, 2일 안에 발급했었는데 이게 7일, 4일로 바뀌어있죠. 그리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14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14일 안에 발급한다 막 이런 게 바뀌어있고 막 이런 겁니다. 내년 5월부터 시작, 5월부터. 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 무조건 그날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9개월 이에 시행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르고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한참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할 때는 내년부터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지금은 농업경영에서 제출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막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나 뭐 인터넷 그런 것 좀 보지 마십시오. 제발. 그래서 아무튼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되죠.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래서 보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이럴 수 있으니까 요거 찾는 거. 시, 주, 허, 신, 개, 경, 비. 그래서 시가 학교나 연구기관의 시험 실습 목적. 주는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허시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그 다음에 개가 농지개발사업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은 경사도가 15% 이상인 것.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비축농지. 그 정답 찾으면은 4번. 허가나 신고 하나만 써놓으면은 찾기 힘드실까봐 제가 허신을 둘 다 이렇게 써놨죠. 허신, 허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요거는 67페이지 가보면 나오는데, 자,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데, 이 진흥지역은 진흥구역이랑 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행위제한 어디가 더 세다고 했죠? 진흥구역. 그래서 진흥구역에는 농지의 집단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보호구역. 해서 자,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죠. 농업 관련된 행위들 다 됩니다. 비닐하우스 생산하고, 비닐하우스, 뭐 고정시원실 이런 거 다 되고, 그 광물 채취, 그 다음에 국방 군사용시설, 그 다음에 마을 공동 이용시설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되고, 숫자 들어가는 것들 보는데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이거 얼마라고 했죠? 15,000. 오미자 한 통 15,000원. 쌀 한 가마니 얼마죠? 미국 선별 보관은 3만. 연구소의 연구원들 연봉이 얼마죠? 3천만 원. 연구기간은 3,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이게 진흥구역 안에서 되는 거. 그러면 진흥구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군사용시설, 하천, 제방, 공용시설 이런 것들, 기반시설 다 허용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 가면은 진흥구역에 되는 거 되고 일부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관광농어는 입장료가 얼마라고 했죠? 2만원. 주말농어는 차비가 3,000원. 택시 타고 가면 안 되죠. 버스 타고 3,000원.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택,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 2종 근생은 1000제곱미터 미만. 근데 1종 근생 중에 양, 수, 장, 화, 장, 실, 정, 수, 장, 대, 피, 소 세 글자니까 3,000. 이거
오미지 한 통 15,000원, 쌀 한 가마니 3만원, 연구원들 연봉이 3천만원, 주말 농어는 차비가 3천원, 관광농어는 입장료가 2만원, 태양에너지는 해 1이니까 1만, 주택 1종, 2종은 1000제곱미터. 근데 2종 근생 중에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골프 연습장, 일반 음식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종 근생 중에 3글자짜리 양수장, 화장실, 대피, 소, 정수장 싹 다 3천.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 2종 근생은 1000제곱미터가 맞는데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안 마실 수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기본서라든지 요약서에서 딱 그 문장만 찾아보지 마시고 그 파트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드시면은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복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